이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저자가 시오노 나나미라는 일본인 여자 역사학자입니다. 일본의 학습원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카이스트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명문대학인데요. 그 졸업해가지고 이태리 로마에 유학을 갔습니다. 혼자 몸으로. 그래서 이태리에서 로마사를 연구했습니다. 완전히 세상 다 단절하고 도서관 찍히미가 된 거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로마사를 로마사 연구한 뒤에 로마사에 대한 대작을 쓰기로 결심하고 이런 책 1년에 한 권씩 15년을 썼습니다. 15권이지요. 1년에 요거 한 권 쓰는데 인생을 걸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내용이 알찬지 일본의 대기업, 미국의 대기업, 아마존 같은 큰 회사 있지요. 신입사원 필독서입니다. 제1권에 보면은 로마는 크기가 우리나라 한반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넓이가 22만 평방킬로인데 로마 이태리 반도는 23만 내지 4만 평방킬로 비슷하지요. 우리가 그 만주까지 합치면은 우리가 오히려 더 크지요. 로마도 이태리 반도고 우리도 한반도에 반도 기질이 있습니다. 반도 기질. 기질을 일본말로는 곤조 그래. 곤조. 일본에서는 곤조를 나쁜 말로 안 쓰입니다. 반도 기질이 있어. 우리하고 비슷해요. 다정다감하고 아주 낙천적이고 명랑하고 노래 좋아하고. 그런데 땅 크기도 비슷하고 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도 비슷한데 로마는 천년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선 반도에서 세계사에 그런 웅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중국에 압박당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늘 피난 다녔습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이 쓴 뜻으로 본 한국 역사 거기에 보면 우리 역사의 한반도의 전쟁이 860회 전쟁이셨다. 평균 전쟁이 40-50년에 한 번씩. 그래서 끊임없이 피난 다니느라고 전 세계 어떤 민족도 없는 특이한 보재기요, 보재기. 책보, 밥상보, 보재기 문화 한국만 가집니다. 왜 보재기가 발달했느냐? 필요한 갈 때 보재기 펴고 필요한 거 주섬주섬 담아가지고 얼른 보재기 들고 도망 다니느라고. 다른 나라는 그런 보재기 문화가 없습니다. 거기 피난 다니느라고 보재기 문화가 생겼다 그럽니다. 그런데 비슷한 땅 크기, 비슷한 인구, 비슷한 기질인데 로마는 로마 제국을 건설해서 1000년을 이었는데 우리는 왜 그래 못했을까?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깊이 반성을 해야 되지요. 근데 1권에 시오노 나나미가 1권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로마가 그렇게 아주 열악한 역사 속에서 로마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이냐? 로마인들의 기질, 국민성, 네이셔널 캐릭터, 네이셔널 캐릭터. 로마인들의 독특한 기질이 밑거름이 됐다. 로마인 기질을 두 가지로 들었어요. 제1권에. 관용, 포용. 관용과 포용. 로마인들은 전투를 해가지고 적이 항복하면 여비를 줘가지고 고향으로 보냈어요. 가는 길에 위험하다고 자기 무기 들고 가게 했습니다. 또 장교들은 타던 말까지 줘서 항복했으니 집에 가서 처자식 잘 돌보고 살아라. 이 로마인의 관용이에요. 관용. 그러고 항복한 군대가 현지 입대하기를 원하면 적으로 있을 때 그 계급 그대로 받아줬어요. 장교는 장교, 상사는 상사. 이 로마인들이 가진 관용입니다. 관용. 근데 우리는 좀 그렇지를 못했어요. 이 좁은 땅에서 우리가 좀 편협하게 살았어요. 너그럽지를 못합니다. 그게 상당히 관용하다는 게 굉장히 문화적인 장점이 됩니다. 너그러워야 돼요. 불교 신자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관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타협을 못해요. 교회에서 분쟁이 나면 끝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대책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편이고 전마는 사탄 편이다. 사탄은 저거 없애야 된다. 이러니까 너그럽지를 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나는 이 시오노 나나미 책을 나도 이제 15권을 찬찬히 다 읽었는데 청년들한테는 꼭 이걸 추천하지요. 이거 읽어라. 나는 뭘 관심 가지냐 하면은 시오노 나나미란 여자가 1년에 한 권씩 15년 걸려서 대작을 쓴 거예요. 이 세계적인 저서가 돼가지고 세계적으로 대기업의 신입사원 교육용 교과서가 된 거예요. 나는 이제 한 20년 전부터 성경 풀이 책을 써야겠다. 김진홍 목사가 쓴 성경을 쉽게 쓴 강해. 그걸 쓰려고 20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뭐 이리저리 분주하고 개척하고 하느라고 못 썼어요. 근데 내가 지금 79이 되고 보니 마음에 이러다가는 못 쓰겠네. 그래서 내가 요즘 결심하는 거야. 다른 일 다 줄이고 그나마 총기가 좀 남아있을 때 그걸 써야겠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내가 산을 돌면서 구상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는 중요하니까 2권 나올 것 같아. 원고지 1200장, 2400장 나올 것 같아요. 내가 황무지가 장미꽃같이라는 내 3부작 자서전을 냈는데 그 원고지로 3600장이에요. 1, 2, 3권 냈지요. 그래서 내가 김진홍 목사가 쓴 성경 풀이. 근데 내가 왜 쓰고 싶으냐 하면은
공부 많이 했는 박사들이 쓰면 어렵겠어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어려워지지요. 그냥 공부를 많이 안 했으니 쉽게 쓸 수 있을 기다. 또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쓰면은 설교집 비슷해 가지고 이게 조금 설교집 읽는 것 같으니 안 좋지요. 그래서 내가 적당하겠다. 공부도 별로 안 하고 또 뭐 늘 현장에서 목회하고 했으니 쉽게 써가지고 이걸 이제 후손들한테 남겨야겠다. 내가 그래 이제 속으로 쭉 이 둘레길 한 바퀴 돌면서 1권, 2권 해보니까 20권이 나오더라고. 20권. 200자 원고지 1200장 해서 20권. 20권 분량이 나와요. 그 내가 두란노 서원하고 계약을 했어. 두란노 출판사 있지요. 그래서 3년 전에 계약을 했는데 못 썼어요. 그 1년에 2권씩 쓰려 합니다. 그 내년부터 써야지 하다가 해가 많이 지나갔는데 뜸들이다가 20년 지나간 거예요. 3년 전에는 두란노하고 계약까지 해놓고 또 못 썼어요. 요새 내가 무슨 생각하냐 하면 내년 1월부터 가지 말고 내일부터 쓰자. 그래서 이번 행사 마치면 쓰려고 그래요. 20권. 20권을 하면은 계시록까지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시오노 나나미가 내 하나의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이 여자 학자는 요거 한 권, 딱 두께가 요만합니다. 1년에 한 권 쓰는데 인생을 투자했어. 15년 걸려가지고 15권 딱 쓰니까 이거는 뭐 아주 세계에 빛나는 책이 된 거예요. 나 뭐 그런 전문 학문성은 없으니까 일반 성도들이 이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성경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쓰자. 내가 지금 쓰려고 지금 그렇게 하려면 이제 딴 데 밖에 나가는 걸 다 끊어야 되지요. 요즘 이제 정치가 뭐 왔다 갔다고 하니까 내가 이제 밑바닥에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조직력이 있어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판 벌리는 데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대학교 시절부터 주위에서 다 날 정치하라 그랬어요. 우리 형제들도 나한테 정치하라 그랬습니다. 내 남동생은 지금도 불만이야. 형님은 정치했으면 야당 당수라도 할 낀데 응? 괜히 목사해가지고 변두리로만 빙빙 돌고 동생이 봐도 아깝다는 거야. 형님 같은 분 정치해야 된다. 근데 요즘 시국이 어지러워지니까 서울에서 자꾸 전화가 와요. 김준영 목사가 서울에 와가지고 좀 이 애국 세력, 보수 우파 애국 세력을 좀 조직화하고 이 주사파 세상을 바꾸는데 좀 실력을 발휘해줘야 된다. 그냥 하도 그래서 하니까 내가 지난번에 좋다. 내가 12월부터 내 좀 나가서 일주일에 한 이틀이라도 내가 내 몫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번 집회 동안 내 기도 제목이요. 그걸 하면 또 이 책을 못 쓰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 성경 주석 20권 쓰는 게 중요할까? 좀 정치해서 좀 좋은 정치하도록 밑바탕 닦는 게 중요할까? 이번 금식 기간 동안 내가 늘 생각하는 거 그걸. 근데 어제 내가 무슨 결론을 내렸냐 하면은
내가 12월부터 나가겠다고 했는 거기다 전화하고 문자 보냈어요. 안 되겠다. 나는 들앉아가지고 공부하고 내공을 길러서 내가 해야 할 일 해야지. 또 나가면 또 내 할 일 못하겠다. 다 연락을 했어요. 어제 오늘. 되게 섭섭해하지 이제. 근데 우리가 말이에요. 성경을 좀 깊이 구속사적으로, 그러죠? 구속사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 역사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우리한테 살아있는 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속사적으로, 또 일반 교인들이, 초신자도, 집사, 청년들도 그거 읽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성경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는 거다 정리하고 들앉아가지고 쓰려 그러지요.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이 우리 몸의 일부처럼 성경의 그 지혜를 우리가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돼. 오늘 내가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여호수아는 모세 후계자지요. 여호수아가 위대한 지도자인데 스승인 모세 그늘에 가려가지고 여호수아는 과소평가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3번의 대전투를 벌였어요. 그런데 33번의 대전투를 완성했어. 완성. 그래서 여호수아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상승장군 여호수아예요. 항상 승리했다고. 상승장군 여호수아. 그렇게 상승장군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 영적 교훈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전투는 항상 자기보다 더 많은 숫자의 적, 더 좋은 무기, 더 좋은 방비, 그런 적과 싸워서 33번 다 승리한 거예요. 그만큼 여호수아에는 확고한 지도력과 전략이지, 전략. 전략적이 돼야 되는데, 나는 우리나라 정치가들, 내가 지난번에 뉴라이트 운동을 3년간 하면서 가만 접해보니까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여당 야당 간에 전략적이지를 못해. 전투를 잘해가지고 선거는 당선되는데 국가 경영, 민족 경영의 전략이 빈약해. 박근혜 같은 대통령이 참 아까운 사람이에요. 본인이 전략적이거나 전략적인 참모들을 썼으면 문재인 정부 같은 게 나오질 않아요. 이게 참 아쉬운 거지. 그런데 우리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전략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에 있는 교인들이 뭘 잘못 생각하느냐 하면은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전략 같은 건 없어도 되지 않냐. 그건 인간적이 아니냐. 그래 생각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 양면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은 신앙인의 순수성, 뱀같은 지혜는 전략이에요. 전략. 그 잠언 2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6절.
성경인 잠언에서 분명히 일러줍니다. 잠언 24장 6절에 보면은 시편 다음에 잠언이지요. 24장 6절. 전략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지요. 잠언 24장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천천히 읽으면 감탄을 하는 것이 이 전략이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더 많은 숫자, 더 좋은 무기, 더 좋은 방비의 적을 완파하는 거예요. 전략적 그런 탁월성을 가지고. 잠언 24장 6절 찾았습니까?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는. 전략으로 싸워라. 승리하려면 지략이 많아야 된다. 지략은 여러 사람이 함께 의논해서 세운 전략을 지략이라 그래. 승리하려면 참모들하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합심 기도해서 나오는 전략이 지략이에요. 지략이 있어야 승리한다. 예를 들어서 중국 장개석 군대하고 모택동 군대가 전쟁을 하는데, 장개석은 일본 육사 출신입니다. 모택동은 저 중학교 나와가지고 북경대학 사서 도서관에 심부름했어요. 그런데 일본 육사 나온 정통 군인인 장개석 군대가 모택동 군대하고 계속 전투에 이겼어요. 장개석 군대가 모택동 군대한테 진 적이 없어. 항상 전투에는 이겼는데 중국 땅 전체가 모택동한테 뺏겼어요. 왜냐? 모택동은 도서관에 들어앉아가지고 삼국지를 많이 봤어. 수호지, 삼국지. 이게 다 전략서적이야. 일본 사람들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대망이라는 소설 아세요? 대망. 일본식 전략서적이야. 중국식 전략은 삼국지, 수호지 이런 거야. 또 거기 육도삼략. 육도삼략 아시지요? 손자병법 이런 거. 모택동은 중국 도서관에 심부름꾼으로 있으면서 그런 걸 계속 읽은 거예요. 육도삼략, 손자병법, 수호지, 뭐 삼국지. 그러니까 사고가 전략적이. 전투에는 다 졌는데 중국 땅은 전략의 승리에서 모택동이 차지한 거예요. 모택동이 중국을 차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6.25 때 통일을 못했지요. 그때 만일 장개석 군이 승리했더라면 우린 진작 통일이 됐지요. 그게 참 전략이라는 게 중요하지요. 그런데 잠언 24장 6절에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전략으로 싸워라. 승리하려면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의논하고, 그래서 함께 전략을 가지고 싸우는 게 지략이요, 지략. 그래야 승리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가들 고루 내가 만나보니까 전략적이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 나라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이 진작 안 될 나라인데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 자유진영으로 말하면은 해방 이후에 4번의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이 5번째 위기예요. 지금이. 첫 번째 위기는 1945년 해방 이후에 좌익과 우익이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좌익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우익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좌익 우익 간에 치열했는데 해방 직후에는 좌익이 훨씬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미 군정청에서 그 당시에 여론조사한 게 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 신생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해야 된다. 국민 여론이 67%예요. 우익이 훨씬 수세했어요. 근데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안 하고 자유민주주의 선택했던 것은 이승만 박사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아주 명문대학 출신이거든요. 워싱턴 DC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학사, 하버드에서 정치학 석사, 프린스턴에서 정치학 박사 받았는데 이승만을 박사 학위를 심사해서 준 사람이 나중에 미국 대통령 된 윌슨 박사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을 박사 학위를 지도했던 사람이 윌슨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그런 명문대학을 나오면서 자유민주주의해야 된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두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해야 된다. 기독교 이념으로 나라를 세워야 한다. 둘째는 자유민주주의라 해야 된다. 그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후반부에 아주 참 이기붕 같은 일꾼을 잘못 써가지고 낭패했지요. 그 4.19가 일어나고 그랬는데 참 애석한 인물이에요. 위대한 국부인데 끝판에 뭐 잘못하는 통에 막 버렸지요. 이승만 박사의 전략이라는 것은 세 개가 알아져요. 세 개. 그 휴전회담이 나오니까 미국은 자꾸 휴전하려고 하고 유엔군은, 이승만 박사는 끝까지 휴전하면 안 된다. 미국 손 떼도 우리는 북진 통일해가지고 통일하겠다. 그러니까 휴전회담 반대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미국이 달래다가 안 되니까 그때 미국 대통령이 아이젠하워요. 아이젠하워가 이승만 암살 명령을 내렸어요. 이승만을 제거해라. 우리의 적은 북한 노스코리아 김일성이 아니다. 이승만이 우리의 적이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말입니다. 거기다 나와요, 기록에. 그래도 고집스럽게 우리는 북진 통일이다. 그래서 미국이 하도 그러니까 설마 제거하지는 못하고 우리가 뭐 해주면 휴전에 동의하겠냐? 딱 한마디, 한미 동맹을 맺어줘라. 한미 동맹을 맺어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위협당하면 미국이 언제든지 와서 동맹으로 국가를 지켜주라. 그래서 한미 동맹을 맺었어요. 미국이 아주 하기 싫었는데 미국이 큰 나라가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군사 동맹을 맺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그 전략이에요, 전략. 한미 동맹을 딱 맺은 뒤에 이승만 대통령이 장관들 모아놓고 이 동맹으로 우리 후손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게 됐다. 이승만 대통령의 말이요. 그 사람이 전략이에요, 전략.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전략가요. 해방 이후에 좌우익 대력에 대결에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승만 대통령의 그 신념, 나쁘게 말하면 고집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울 수 있었지요. 두 번째 위기는 6.25지요. 6.25. 6.25 때 우리는
준비가 안 됐는데 북한군 12만 명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침공해 왔거든요. 그런데 북한군이 얼마나 우수했느냐 하면은 미국이 뭐 그냥 뭐 보잘것없는 군대인 줄 알고 왔다가 막 된통 당했지요. 처음에는 북한 인민군 12만 명 중에 5만 명이 모택동 군대 팔로군 출신. 팔로군. 모택동 군대가 8 팀이 있었는데 만주 쪽 군대가 팔로군이요. 팔로군 속에 조선족, 조선 출신 군인들이 5만 명, 5만 명. 그 중국에서 중국이 해방되면 그 군대를 조선 독립에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조선 청년들이 팔로군에 들어갔는데 해방되자마자 모택동이 그쪽 잡았으니까 팔로군 전체를 인민군에 넘겨줬어요. 그쪽에는 뭐 경상도 출신도 많고 뭐 호남 출신도 많았지. 그 사람들은 인민군이 돼가지고 12만 명 중에 5만 명이 팔로군 출신이니까 전투 경험이 풍부한 거예요. 그리고 전투 경험을 쌓은 5만 명을 포함한 12만 명이 소련제 탱크 앞세워가지고 일본군이 만주에서 후퇴할 때 무기 놔두고 왔어요. 그걸 몽땅 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할 수가 없어. 이거는 우리가 6.25 때 망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김일성 군대가 뭘 잘못했냐면은 서울을 3일 만에 점령했습니다. 점령한 뒤에 막바로 한강 건너가지고 그냥 계속 달렸어야 돼. 그러면 부산까지 점령하면 유엔군이 올 시간도 없고 미군이 올 시간도 없고 우리 공산화 됐지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서울에서 3일을 소잡아 먹고 땡강땡강 놀았어. 3일. 지금 또 역사학자들은 그때 인민군이 왜 서울에서 3일을 허비했는지 논란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3일 서울에 있어? 그 3일 동안에 국군이 전선을 정부해서 낙동강 전선 미군이 오고 유엔이 결의하고 그 3일을 우리가 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킬 수 있었는데 그 역사학에서는 인민군이 3일간 왜 서울서 허송했는지 모르겠다. 근데 나는 그래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안 그래요? 역사학자들은 이유를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그 6.25 위기요. 6.25 위기. 6.25 때 우리가 이제 나라를 이만큼 지키고 한미 동맹으로 안보를 우리가 참 탄탄하게 하게 됐지. 한미 동맹의 그 안보의 깃털로 박정희가 나타나서 경제 개발을 한 거예요. 5.16 군사혁명이 된 뒤에 군사혁명 참모들은요, 김종필이니 뭐 다 차지철이니 다 있지요. 참모들은 굉장히 민족주의 성격이 강했어요. 그래서 참모들은 자립경제, 지금 북한처럼 우리 자립경제 해야 됩니다. 민족주의로 자립하면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자주 국방 자립경제하면 굉장히 뭐 말하기 좋잖아요. 참모들이 전부 자립경제, 자주경제 그래 주장했는데 박정희 장군이요. 그 다 듣고 나서 결정하기 전에 경제인들을 초청해서 이병철 뭐 이런 사람들 경제인들을 청와대 불러가지고
우리 자립경제를 해야 되는 거고 개방경제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 혁명 주체 세력에서 논란이 많은데 어느 쪽을 해야 될까요? 근데 그때 비서실장이 김정염인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아주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박정희 장군한테 기업가들 자꾸 추천했어. 소개했어. 그건 경제 문제니까 대기업 하는 유망한 분들 만나가지고 한번 자문을 해보시지요. 김정년 비서실장이 지혜로웠다. 그래 경제인들이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경제인들한테 먼저 힌트를 준 거예요. 이런 이유로 만나자 하니 여러분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자립경제란 건 폐쇄경제가 되고 북한 꼴이 납니다. 개방경제 해야 됩니다. 자원도 없는 나라에 국민이 우수하니까 세계로 뻗어야 나라 장래가 있지. 자원도 없는 나라에 자립해봤자 뭘로 합니까? 경제인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참모들은 반대하는데 박정희가 개방경제, 수출 주도형 개방경제를 해서 5.16 군사혁명은 나도 1961년이거든요. 그때 우리 국민소득이 80달러랬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 우간다 다음에 끝에서 둘째. 근데 그때는 북한은 240달러. 3배 더 잘 살았어요. 우리가 80달러 할 때 필리핀은 800달러. 그래서 필리핀에서 우리한테 해외 원조로 지어준 것이 장충체육관입니다. 필리핀이 우리 가난한 나라라고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이 지어줬습니다. 그때 800달러를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3만 달러 넘어가지고 필리핀에서 대학 나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파출부로 오고 막노동자로 오잖아요. 3D 업종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박정희 장군이 전략을 잘 세운 거예요. 경제인들 말을 듣고 개방경제다. 시장경제다. 참 그런 걸 가만 공부해 보면요. 우리나라에 일으킨 큰 거목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발전.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뒤에 한 사람이 더 나왔어야 돼. 이승만, 박정희의 버금가는 지도자가 한 번만 더 나오면 선진국으로 올라가고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 뒤에 나온 사람들이 고만고만해가 도토리 키재기요. 응? 그러니까 국민들은 준비되어 있는데 리더십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제자리에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뭐 국가를 경영하니까 국가 경영 전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힘, 에너지를 한테 모아서 나가지를 못해. 국민의 저력, 국가적인 걸 잠재력을 포텐시얼리티 그래요. 잠재력을 리더십이 그걸 하나로 모아가지고 목표를 제시해주면 국가의 자원이 힘이 모아져가 미래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거인데 그걸 모아주지를 못해요. 리더십이 약하니까. 그래서 요즘 새로 뜨는 학문 중에 대통령학이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그걸 제왕학 그래요. 제왕학. 옛날 왕이 나라 다스리는 전략, 경륜을 제왕학이라 그래요. 근데 서재에 제왕학 제목의 책이 한 3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태종의 정관정요, 아주 유명한 당태종의 전략서예요. 국가 경영 전략서예요. 우리나라 조선 건국한 이태조, 예, 그 국가 경영에 10개 조가 있어요.
후배 왕들은 조선을 이렇게 경영하라. 그걸 훈요 10조 그래. 그 하나의 전략서지. 근데 그 하나 잘못된 게 뭐냐? 치명적으로 잘못한 것이 이성계가 호남과 한경도 사람들은 성격이 거칠고 믿을 수 없으니 관리에 등용하지 마라. 이 훈요 10조에 들어있어. 이 악법인기라.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호남에도 얼마나 큰 인재들이 많고 경상도에도 나쁜 사람 많잖아요. 근데 왕이 그 국가 경영의 전략을 후손들한테 가르치면서 호남과 한경도는 채용하지 말아라. 말이 안 되지, 그렇지요? 그 뒤로 호남 사람들이 과거도 못하고 한경도 사람도 그렇고 한경도 사람들은 참다 못해가지고 홍경내난 일으켰잖아. 홍경내난. 세상이 뒤집어질 뻔했지. 또 호남 사람들도 얼마나 참았겠어. 거기다가 호남은 농업지대인데 지주가 완전히 땅을 차지해가 호남은 소작인이 70%입니다. 지주들의 세상이니. 일본이 조선을 먹은 뒤에 통치하기 위해서 지주들은 도와주고 지주들이 농민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주를 밀어줬어요. 호남의 한이요, 한. 호남 사람들이 조선조 말에 나라가 하도 부패하고 하니까 들고 일어난 것이 동학난이지요. 죽창 들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창 들고 한양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전라북도 그 김제 넘어가지고 넓은 들에서 서울로 한양으로 치고 올라오니까 이 고종이 이게 아주 참 요즘 바람 적폐요, 적폐. 조선 군대로 못 막으니까 일본군한테 요청을 했네. 이 동학난 막아달라고. 그래서 일본군이 조선 왕의 부탁을 듣고 고지에다가 기관총을 쫙 치러놓고 동학군이 올라오도록 기다리는데 동학군은 죽창 들고 가는 거예요. 죽창. 그날 하루 동안 계속 전투가 벌어졌는데 동학군, 죽창든 동학군하고 기관총 치른 일본군하고 전상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동학군은 3만 명이 죽었어요. 3만 명.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일본군은 1명 죽었어. 3만 대 1이요. 3만 대 1. 이게 골수에 사무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죽창 들고, 죽창하고 기관총하고 됩니까? 그래, 이번에 조국 전 장관이 오늘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받습니다마는 일본하고 우리가 한번 투쟁해야 된다. 그럼 조국이 뭐라 그랬습니까? 죽창 들고 나가야 된다. 쓸데없는 소리지. 3만 명 대 1명 죽는 죽창 들고 나가서 되냐 이거. 호남 출신 시인 중에 김남주라고 해서 김남주. 아세요? 김남주. 나하고 아주 친합니다. 내가 남양만에서 농민 선교할 때 김남주가 우리 남양만에 와서 1년 있었어요. 난 좀 전도해가지고 끌어보려고. 우리가 뭐 그때 개척 때 방이 없고 하니까 예배당 옆에 기도실에 김남주가 있게 했는데 이 꼴초야 꼴초. 담배를 나가서 피우라 해도 방에 앉아가 계속 피우니까 기도실 문 열면 교회당으로 담배 연기가 싹 나가니까 교인들이 질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다 너무합니다. 왜 꼴초를 기도실에 재웁니까? 이 사람아, 그 사람을 내가 전도하려고 그러지 그거 응? 좋게 봐야지. 하도 교인들이 반대해서 와서 남주 불러. 어이 남주 동생, 담배를 끊든지 우리 동네 떠나든지 해야겠네. 자네 때문에 목회가 내가 흔들리겠어. 그랬더니 형님 이해합니다. 그럼 내가 떠나지요. 이 사람은 떠난다 하지 말고 담배 끊어보지.
그러니까 뭐래? 식후 3초 불연이면 심장사입니다. 숟가락 놓고 3초 안에 담배 안 피우면 심장마비 죽는다니 자기는. 응? 그 10초 식후 3초 불연이면 심장사입니다. 그러고 보따리사가 가더라고. 가가지고 이게 난민전, 남조선 민복 해방 전선을 만들었어. 서울 운동권하고 난민전이라고 만들어가지고 밑바닥에 뭐 지역 살던 사람, 그 김남조 같은 이런 바닥 사람들이 난민전을 만들었는데 자금이 없잖아요. 자금 마련한다고 평창동에 밤에 담 넘어갔네. 뭐 훔쳐와가지고 팔아서 자금 쓴다고. 남조선 혁명 자금 만든다고. 한두 번 성공했는데 세 번째 잡혀버렸어. 그래가지고 징역 7년인가 살았는데 김남주 씨가 있어요. 거기 죽창가가 나와요. 죽창가. 그걸 이제 조국이 죽창 들고 나간다는 죽창가를 부르자 하는데 죽창가에 난 신하니까 남주 시를 읽지요. 또 지가 나한테 시집 나온 걸 보내줬으니까 뭐 이런 게 있어. 어머니 죽창이 되고 싶어요. 미제국주의자 배때기를 찌르는 죽창이 되고 싶어요. 어머니 낫이 되고 싶어요. 부르주아지 살찐 목을 치는 낫이 되고 싶어요. 이 김남주의 죽창가야 이게. 그래 내가 나중 만나가 야, 이 시가 악다구가 왜 그래 거치냐? 응? 시인답게 언어를 좀 미화할 수 없어?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걸 바로 뿌티 부르주아라 그럽니다. 아주 이런 징역 7년 살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웠으니까 폐암으로 죽었지. 김남주는 죽어도 죽창가는 남은 거야. 그러니까 조국이 그 이번에 일본하고 다툴 때 죽창 들고 나가야 된다 그런 소리 했지요.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치우치는 게 있어. 그 6.25 때 우리 살아남은 것이 우리가 참 이건 하나님이 보호하사. 세 번째는 박정희 대통령 죽은 뒤에 위기가 왔지요. 그것도 이 나라가 박정희 죽은 뒤에 막바로 김영삼이나 김대중이 민주화가 됐으면 우리나라 괜찮았었어요. 둘이가 갈라졌네. 서로 먼저 하려고. 둘 다 청와대가 아주 별반 들어간 듯이 착각한 거야. 그 틈에 전두환이 들어선 것이 전두환.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이 나라 망쳤습니다. 그때 박정희 죽은 뒤에 민주화가 막바로 됐어야 돼. 우리는 하도 둘이 갈라지니까 답답해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보다 3살 위요. 우리가 지역 살던 우리 민주화 세력이 둘 찾아가가지고 둘이 번갈아 가며 한 번씩 하면 안 됩니까? 정 안 되면 둘이서 가위바위보 하세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 하도록 합시다.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이 순서대로 하든지요. 그러니까 김대중 쪽이 펄쩍 뛰지요. 내가 3살 아래인데 내가 뭐 늦게 나고 싶어 놨나? 응? 그럼 내가 뒤에 하라는 게야? 그래 둘이 갈라지니까 이 전두환 파고 들어가지고 이 군사 정권이 들어갔잖아요. 군사 정권이 돼가지고 군대가 막 밀어붙이니까 민주화 세력이 변질이 돼서 우리는 70년대 운동권이요. 우리는 광주 사태는 80년이잖아요. 광주 사태 이후에 군부 시대가 들어오니까 운동권이 숨죽이고 도망다니다가 북한
주사파하고 접선이 됐네. 주체사상파. 그러니까 주체사상파들이 북한하고 연결해가지고 자금도 받고 밀항선 타고 북한에 사람도 보내서요. 그 주사파들이 전대협이라고, 전대협, 전국 대학생 협의회. 이제 좌파 운동권이 전국 대학 중에 187개 대학의 총학생 회장이 됐어. 한 대학의 1년 학생 회비가 평균 5억이요. 작은 대학은 4억, 큰 대학은 6억, 7억. 이게 학생 회비 평균 한 대학에 4억, 5억이 좌파 학생들 손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주사파들이 전대협이 가장 왕성할 때는 전국 187개 대학의 총학생 회장을 했어. 그래서 1기 회장이 이인영이라고. 지금 민주당 원내 총무지요. 3대 회장이 인물이요. 임종석이요. 한양대학 출신인데 임종석이는 비상합니다. 설득력, 조직력, 친화력, 전략적이요. 임종석이 한양대학 총학생회장 하면서 전대협 전국 의장이 됐는데 북한에 대표를 파견했어요. 밀항선 타고. 여자를 보내서. 그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임수경이요, 임수경. 그 전대회에서 공식적으로 대표를 보내니까 임수경은 북한 가서 영웅 대접하던 거예요. 그런데 임종석이가 이 참 그런 전대협의 아주 그 시대가 전성기요. 그 쭉 80년대 갔는데 우리가 70년대 운동권들이 80년대 완전히 후배들이 변질되는 거 보고 우리가 만났지. 야, 이 사람들아. 우리 때 운동권은 자유민주주의 하자고 박정희 독재에 저항해서 두드러 맞고 징역 가고 했잖냐. 너희들은 전두하면 전두환 반대 운동하지 왜 주사파하고 손잡냐. 김일성 주체 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선배님들은요 뿌티 부르주아예요. 가만 계시오. 응? 우리가 조국 해방된 뒤에 다시 만납시다. 80년대 운동권이 우리 안 듣는 거예요. 우리 팀은 이제 익산의 김덕용 아세요? 이명박, 김지하. 우리가 다 동갑이에요. 41년생. 70년대 운동권이요. 우리는 순수하게 자유민주주의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순진했지. 80년대에는 그렇게 주사파가 돼가 전국 187개 대학을 딱 학생회를 잡으니까. 그 호남의 어떤 대학에서는 학생회 사무실 뒤에 방에서 노동당 입당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변질이 된 거지. 그러면서 주사파가 노동조합을 잡아요. 민노총. 그러고 이제 전교조가 참 순수했습니다. 전교조가 시작될 때는요. 참교육을 하자. 아주 순수한 교사들이 전교조를 시작했는데 여기 주사파가 침투해가지고 조직력이 있고 자금이 되니까 전교조의 그 참교육 정신을 오염시켰어. 그래서 이 전교조가 그 속에 넘어간 거지요. 노동자는 민주노총이 넘어가고. 그쪽은 전략이 있는 것이 앞으로 사법고시 해가지고 판검사 되겠다는 사람들은 데모에 앞장 안 세웠어요. 데모 해가지고 찍혀 놓으면 고시에 지장이 있고 판사 되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그거는 가만히 있어. 교육만 하고 뒤에 있어라. 나중 판사 되는데 지장이 있다.
그러고 신문사 들어간 사람은 나중에 언론 노조를 잡아야 되니까 앞장서지 마라. 아주 10년, 20년 내다보고 있어요. 이 30년, 40년 되니까 세력이 된 거예요. 세력이. 그지요? 그동안에 보수 우파는 그냥 영어로 이지 고잉 한 거예요. 안보는 미국이 해주고 경제는 박정희 이래로 다 정부가 하고 보수파는 아들 군에도 안 보내고 세금도 잘 안 내고 베풀고 나누지 않고 이래 지내다가 지금 좌파 주사파한테 당한 거지요. 근데 참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것이 엉뚱하게 조국 같은 사람이 등장해 가지고 주사파의 그 민낯을 그 본질을 보여준 거예요. 조국이. 참 그 조국이 감사해요. 나는 그런 인맥을 아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조국한테 내용을 잘 몰랐을 거예요. 조국은 설득력이 있고 순발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서울 법대 나와가지고 미국 버클리의 그 명문이거든요. 거기서 법학 박사 받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위험한 거는 법학 박사 받은 뒤에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에 가입했어요. 산호맹. 노동자 봉기를 통해서 정권을 잡자. 그런데 광주 사태 때 해보니까 민중이 봉기해서 광주시를 차지해도 군부에서 들이치니까 실패하더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노동자 빈민 농민이 뒤집어 엎으면 북한 무력을 끌어들이자. 이 주사파의 위험한 장난이야. 북한에 인민군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걸 장악을 한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지. 나도 손주가 3명인데 우리는 나이 늙어서 뭐 그렇다 치고 내 손주들이 김정일 장군 만세 그래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수 우파 애국 세력이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이걸 전략적으로 이걸 잘 뒤집어 승리해야 하는데 이게 우파 보수 애국 진영에 전략가가 없네. 그런 걸 전부 규합을 해가지고 옛날 김대중, 김영삼 하다못해 이명박 같은 사람 한 사람 딱 중심에 있으면은 세력을 모을 수 있는데 세종로에 데모를 하잖아요. 이 추운데도 가만 보면 전부 골목대장이에요. 지지금 패를 지어가지고 와 그러니까 새는 굉장한데 메뚜기처럼 때처럼 대장이 없어.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이 기도 제목.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국가의 위기를 방향을 틀어주시는 거 보면 이 나라가 뭐 김정일 세상 되거나 그렇지는 않겠다. 근데 김정일이가 권력을 잡을 때에 90kg를 했어요. 5년 전이지요. 김정일이 키가 168이요. 나는 167이요. 내보다 1cm 큰데 5년 전에 권력 잡을 때 90kg. 지금 몇 킬로인지 아세요? 135kg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걷는 거 보면 축구공이 굴러가는 것 같아. 뒤뚱뒤뚱 하는 거예요. 오래 못 산다 이 말이지. 나이 35에 135kg 먹어도 됩니까? 그래 이래 텔레비에 보면 띠뚱띠뚱 하지요. 오리 걷는 것 같지요. 그래서 미국 CIA에서 그걸 분석을 했어. 김정일을 김정은이지 분석을 할 거 아니야. 그 집 가게가 심장병이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
그래 김정일 때는 젊은 의사 10명을 뽑아가지고 미국 오하이오 콜롬비아라는 데 세계적인 심장병원이 있어요. 거기에 10명을 유학 보냈어요. 미국하고 국교도 없는데 심장병 치료하는 전문 훈련. 10명이 미국 가가지고 심장병에 근무하다가 인턴 코스 하고 왔는데 자기들이 절제 안 하니까 뭐 의사가 어떡합니까? 그러지요? 그런데 김정은 또 그 가게니까 그 심장도 약한 데다가 비만이니까 이 오래 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걸 다 분석하는 거야. 분석. 그래서 김정일 때 그 손톱, 머리카락 이런 걸 가지고 건강 진단할 수 있거든요. 김정일 때 그걸 진단하려고 손톱하고 머리카락을 수집했던 사람이 요즘 그게 발견돼 가지고 그 나이가 많을 거 아닙니까? 지난달에 여잔데요. 나이 든 여잔데 옷을 홀랑 벗겨가지고 당 간부들 모아놓고 총살했어요. 그 자기 아버지 손톱, 머리카락 그거 수집해서 건강 비결을 공개했다. 그 사람은 그런 게 아니지. 그런 걸 가지고 건강 진단하려고 한 긴데 참 그거 무지막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김정은이가 이제 건강 그러니까 오래 못 살지요. 그러니까 나만이 이제 우리가 김정은 다음 때에 어떻게 통일을 할 수 있느냐 전략을 짜야지. 그렇지요? 근데 독일 베를린 대학에 박성주 박사라고 있어요. 박성주. 한국 사람인데 독일 베를린 대학 경제학 교수요. 탁월한 거지. 그러니까 박성주 교수가 동독이 서독한테 흡수되는 과정을 다 지켜봤어요. 그래서 글을 쓴 게 있어. 박성주 베를린 대학 교수가. 독일 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서독이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었다. 세 가지. 첫째, 서독이 경제력이 동독보다 월등했다. 경제력이. 둘째, 국민 여론이 통합되어 있었다. 서독 국민 여론. 셋째, 미국을 잘 활용했다. 그래서 그때 독일 통일시킨 수상이 이름이 한자인데 이름 뭐더라? 그 사람이 뻔질나게 자용 타고 미국 왔다 갔다 했어요. 미국 설득하느라고. 우리 통일시켜 주시오. 통일시켜 주시면 절대로 우리가 딴 생각 안 하고 자유진영을 지키는 보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시가 솔깃해지니까 영국의 수상이 여자 수상 누구? 대처. 대처가 이 독일 통일이 될 것 같거든. 독일이 통일이 안 돼야 유럽이 평화하다 생각하고 대처가 고르바초프 찾아갔어요. 그 대처가 고르바초프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 미국이 이거 독일 수상 말 듣고 통일시켜 주려는데 막아야 됩니다. 전쟁을 해서라도 통일은 막아야 합니다. 이 대처 수상의 얘기예요. 그래 고르바초프가 내가 지금 뭐 힘이 있나요? 전쟁할 정도는 안 됩니다. 대처 혼자는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걸 알고서는 미국이 대처 설득을 했어. 통일을 시켜도 미군이 계속 주둔할 것이며 절대 독일이 딴 생각 못하도록 보장한다. 그래서 독일이 통일이 된 거지요. 근데 박성주 교수가 남한에 충고하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에. 남한이 통일되려면 독일처럼 해야 됩니다. 남한의 경제가 탄탄해야 되고 국민 여론이 하나가 돼야 되고 세 번째 뭡니까? 미국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중국은 우리 통일을 가로막습니다. 중국 변두리에 통일 한국이 강한 나라가 서면 중국은 불안한 거예요. 일본도 우리가 통일이 안 되길 바라요. 일본은 우리 막 경상도 말로 얍삽하잖아요. 어찌든지 일본은 남북 갈라져 있어야 저거 편한 거예요. 일본은 우리 통일에 은근히 반대합니다. 미국 뭐 이런 자유진영이기 때문에 대놓고 말은 못해도 자꾸 한국을 흠집내고 통일의 저해 세력이지. 근데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좋은 건 미국이요. 자유 대한민국이 통일국이 돼가지고 중국하고 국경 딱 맞서면 미국은 좋은 거예요. 동남아시아에 아주 건강한 교두보가 생기니까. 미국은 남북한을 통일시켜 줄까 말까 이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국을 활용을 잘해야 돼. 네, 그런 얘기를 자주 하고 하니까 북한 국가의 홈페이지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식 국가 이름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가 홈페이지가 있어요. 딱 켜면 첫 페이지에 내 이름이 나옵니다. 제거 대상 5명이 나와요. 5명. 저 첫째가 김진호. 제거 대상이. 그 관로를 치고 무슨 죄명으로 제거한다는 거 하면 친미 반민족주의자 제거 대상 이렇게 돼 있어. 친미파다. 야 친미파. 그 내가 뭐 달리 친미가 아니지. 통일이 되려면은 미국을 활용해야 된다. 미국은 우리처럼 열린 체제고 자유민주주의니까 미국을 가까이 하려는 거이지. 내가 뭐 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시대에 이 크리스찬들이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고 나라 사랑하는데도 전략적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청와대 앞에서 물러가라 한다고 데모하는데 골병만 들지 그 소리 듣고 문재인이 물러갈 사람도 아니야. 그러죠?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제 추워지면 어떡할까 걱정이에요. 걱정. 그래서 전부 교계 지도자들 그 앞장서는 전 목사 있지요. 그 사람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에요. 전 무슨 목사더라? 그 사람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누가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나는 좀 기도하는데 좀 더 전략적이 됐으면 좋겠다. 힘을 모아야 돼. 그죠? 국민의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밀고 나가야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기도 제목이지요. 근데 참 하나님이 보호하사 문재인 정권이 너무 서둘러서 너무 잘 돼 가니까 너무 잘 되니까 쉽게 생각해가지고 조국 같은 사람을 법무부 장관 안 시켜야 돼. 법무부 장관만 안 했으면 잘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 좀 법무부 장관 시킨다 안 시킨다 한참 끌었잖아요. 우리는 내용을 아니까 어마저마해서 시켜야 되는데 그 이제 악수니까 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 시켜야 되는데 그 교계에서 일반 대중이 조국 장관 결사반대하면 어마어마한 거야.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반대 안 할 수도 없지. 근데 참 집안에 나라 안 내려면은 그게 악수를 뜨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딱 장관을 시켰네. 시켜놓고 보니까 이 종합범죄 세트요. 그 집이. 그 집안이. 자꾸 비리가 나오네. 비리가. 한 집안이 그만큼 비리 저지르기도 어려워요. 돈 줘도 그래 못해. 신기한 집안이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 무슨 소리 하냐. 대통령 하기 힘들다. 응? 그래서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참 유순하거든요.
말에 잘 귀 기울이고. 나도 2번 만났는데 말을 잘 들어요. 말은 듣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지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이 요새는 자꾸 짜증내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소문났어. 뜻대로 안 되니까 짜증내지. 자꾸 참모들한테. 자기가 짜증을 날 짓을 해놓고 짜증낸다고 되는 게 아니지. 응? 그래서 며칠 전에 이 대통령 힘들어 못해 먹겠다. 그래서 내려오면 편할 낀데, 피차 편할 낀데.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성경적 역사관을 가져야 돼. 성경적 역사관. 역사는 트럼프나 김정은이나 시진핑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이끄신다. 여기요, 여기. 그걸 섭리사관 그래. 섭리가 영어로 providence. 섭리사관. 하나님의 섭리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독재자가 나오고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뒤집어지고 해도 하나님은 자유민주주의, 자유로운 세상을 향해서 사회는 전진한다. 하나님은 항상 자유편이다. 자유편. 이 하나님의 섭리사관을 믿어야 되지. 그렇죠? 성경의 역사관, 인간관 이런 걸 잘 이해하고 말씀에 딱 서 있어야 되지요. 나는 철학을 했는데 철학을 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이문을 품었어. 왜냐? 성악설이요. 기독교는 완전 타락. 인간은 에덴 동산 이리로 타락했다 해요. 이 성악설입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성이 있고 인간은 악하다. 그런데 중국 사상은 성선설이야. 인간은 태어나면서 선하다. 교육을 잘 해가지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면은 인격자가 돼가 나라도 잘 다스리고 가문도 일으킨다. 인간에 대한 중국 사상은 무슨 설이라고요? 성선설. 그 철학과 다닐 때 내가 성악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무슨 성경이 나면서부터 죄를 품고 난다. 말도 안 돼. 어린아이 이거 태어나가 방글방글 우는데 뭘 죄를 품고. 성악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뭐 절에도 갔다가 뭐 고민도 하다가 했는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성선설이 맞아. 성선설을 받아들이면 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야. 가부식기 죄인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인들끼리 살려면 법을 만들어야 된다. 서로 법을 지키고 살면 죄인들끼리 안 부딪힌다. 이게 법치주의예요. 성악설에서 법치주의가 나왔어요. 그래 법치주의는 국가가 안정되지. 근데 독재정부나 전체주의는 법치가 안 돼. 그리고 선선설이 되면은 뭐의 폐단이 생기느냐? 나면서부터 인간이 선한데 전만은 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나쁜 놈이야. 나는 선하야. 선한 사람이 나쁜 놈을 없애야 되지. 그래 여지없이 숙청하는 거예요. 자기는 선하고 전만은 악한이니까 악한 씨는 없애야 된다. 법으로 다스리지 않고 숙청하는 거예요. 이 성선설이 가지는 폐단입니다. 이해갑니까? 그래 내가 대학 시절에는 성악설 교회 성경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왜 성악설이 말이 되냐? 그랬는데 나이 40대 50대 산전수전 긋고 쓴맛도 보고 실수도 하고 해보니까 성악설이 맞다. 성악. 인간이 나쁜 죄성을 경건의 훈련을 쌓고 성령 받아서 성품이 개조되고 법을 세워가지고 서로 법을 지키고 살면 사회가 안정된다. 그래서 성악설 기독교 인간관에서 법치주의가 나온 겁니다. 선진국일수록 법이 다스려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법치주의가 돼야죠. 그렇지요? 자, 거기까지 합시다. 이거 여호수아 한다는 게 본론에 못 들어가고 지금 빙빙 돌다가 마쳤네. 그죠?
내일 오전에 또 우리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끄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손길에 맡기고 자유케 하시며 평강을 주시며 확신을 가지고 자신이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